자, 팔로워 여러분들, 현재까지 인류는 우주를 탐사하면서 우주 크기의 약 4%만이 탐사가 가능한 영역이고 나머지 96%는 미지의 영역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지구 밖 우주를 탐사할 정도로 높은 문명을 가진 인류가 지구상에서 우주와 같이 4%만 연구되고 나머지 96%는 미지의 영역으로 존재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심해입니다. 이 심해는 전 세계 바다의 93%를 차지할 정도로 넓은 공간이며 가장 깊은 심해는 일본의 파푸아뉴기니 사이에 있는 마리아나 해구의 챌린지 해안으로 그 깊이는 약 11,000m로 측정되며 이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에베레스트 산보다 2km나 더 높은 곳이죠. 이 심해는 간단하게 해수면에서 수심 200m까지를 표층, 수심 200m에서 1000m까지 중층, 수심 1000m에서 4000m까지 상부심해, 그리고 수심 4000m 이하를 하부의 심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종종 괴상한 심해 생물들이 잡히거나 발견되었다는 소식을 접하는데 이때마다 과학자들도 놀라워하긴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이 미지의 영역에는 생물학자들도 처음 보는 다양한 생명체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심해어들은 기본적으로 수심 1000m가 넘는 깊은 수심에서 살고 있는데 이런 깊은 곳에서 살아가는 심해 생물들은 대부분 알려지지 않았고 괴물과 같이 기괴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생물들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단연 그 크기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대표적인 심해 생물체를 떠올린다면 대왕 오징어가 생각나실 겁니다. 남극 하트 지느러미 오징어라고 명칭된 심해에 살고 있는 오징어는 그 길이만 해도 무려 14m에 몸무게는 495kg으로 세계에서 가장 큰 오징어로 알려져 있죠. 우리가 수산시장에서 만나는 보통의 오징어가 성인 남성 한 뼘 정도의 크기와 가벼운 무게로 생각해 본다면 이건 참 이상할 뿐이죠. 크라켄을 떠올리게 하는 14m에 달하는 거대한 오징어를 만난다면 저는 그 공포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 같네요. 과연 이 심해에는 어떤 기괴한 생물들이 존재하고 그리고 심해에서 발견되는 생물들의 크기가 거대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수심 2000m에서 7000m에 위치한 심해지대에서는 많은 거대 생물들이 발견되는 곳입니다. 지난 2004년 미국 캘리포니아주 몬테레이에 위치한 세계 10대 아쿠아리움 중의 하나인 몬테레이 수족관의 해양연구소는 수심 6700m 지점에서 발견한 스티기오 메두사라는 거대한 해파리를 촬영한 사진을 발표했습니다. 이 스티기오 메두사의 촉수는 그 길이만 해도 무려 10m에 이르고 머리 부분의 지름은 약 1m나 되죠. 아파트 4층 높이나 되는 거대한 해파리를 여러분이 스쿠버 다이빙 도중 만난다면 어떤 느낌이 드실 것 같으신가요? 하지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사실은 이 스티기오 메두사는 플랑크톤과 작은 물고기를 먹이로 삼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더욱 놀라운 사실은 스티기오 메두사는 수심 약 6700m 부근에서 주로 서식하는데 심해에는 생물들이 서식하기 힘든 환경이라서 충분한 식량을 확보하기가 어렵다고 하는데요. 스티기오 메두사는 살아가기 위한 충분한 식량을 어떻게 확보할까요? 수심 2000m 이상의 심해지대는 햇빛이 존재하지 않는 칠흑같은 어둠만이 존재하는 영역입니다. 다양한 해양 생물들이 먹이로 하는 플랑크톤은 바다 생물의 먹이사슬에서 가장 낮은 단계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플랑크톤은 식물 플랑크톤과 동물 플랑크톤으로 나뉘는데요. 동물 플랑크톤의 먹이가 되는 식물 플랑크톤은 햇빛을 흡수해서 광합성을 통해 영양분을 보충합니다. 그리고 식물 플랑크톤은 동물 플랑크톤의 먹이가 되며 이 플랑크톤들은 작은 물고기의 먹이가 되고 먹이사슬의 제일 낮은 위치이자 해양 생태계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심해라는 영역은 햇빛이 도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식물 플랑크톤이 적당한 영양분을 섭취할 수 없고 따라서 플랑크톤들이 살아갈 수 없는 영역이라고 하는 것인데 어떻게 이 깊은 수심의 생물들은 영양분을 공급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심해 생물들이 충분한 영양을 공급받는 방법은 바로 바다에서 내리는 눈이라고 합니다. 이 눈은 하늘에서 내리는 실제 눈과 차이가 있는데요. 바로 우리의 눈은 하늘에서 내리지만 바다눈 또는 마린 스노우라고 불리는 이 눈은 표의 수층에서 사는 생물들의 죽은 사체나 배설물이 눈처럼 되어서 심해에 내리는 걸 말합니다. 이 마린 스노우는 심해 생물들에겐 중요한 양식이 되며 10m가 넘는 큰 고래가 죽어서 눈처럼 내릴 경우엔 무려 5년 동안이나 지속된다고 하죠. 이 끝없이 내리는 영양 공급원으로 인해서 심해 생물들은 바다의 청소부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마린 스노우 말고도 사냥을 통해서 먹잇감을 사냥하기도 하는데 이 심해 생물들의 사냥 방식은 참 독특합니다. 대표적으로 대왕 오징어의 경우 먹이를 쫓는 것을 귀찮아할 정도로 상당히 게으른 편으로 알려져 있죠. 먹잇감이 스스로 촉수에 다가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사냥을 한다고 합니다. 심해 생물들은 왜 이런 사냥 방법을
방법을 지향하는 것일까요? 이건 사냥을 위한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할 순 없지만 여기엔 가장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에너지를 아낄 수 있다는 것이죠. 대왕 오징어는 거대한 몸집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약 30g의 적은 양을 먹는다고 하는데요. 이는 약 45칼로리로 성인 남성의 권장 칼로리인 2700칼로리에 비하면 약 60분의 1의 수준에 불과한 것이죠. 이는 다시 말해서 한 마리의 생선으로 일주일을 버틸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심해에는 해수면보다 영양 공급이 어려워 사냥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에너지를 아낄 수 있다는 것이죠. 심해에 살고 있는 다른 생물들은 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린란드 상어는 한류성 바다의 얕은 심해에서 서식하는 상어로 몸 길이는 7m에 이르고 몸무게는 1톤까지 나가는 거대한 상어입니다. 일반적으로 상어라는 이미지를 떠올린다면 빠르게 움직이며 먹이를 낚아채는 장면을 떠올리지만 사실 이 그린란드 상어는 상어라고 부르기 민망할 정도로 그 속도가 상당히 낮은 편인데요. 이 그린란드 상어가 헤엄치는 평균 속도는 약 시속 1.2km에 최대 속도는 시속 약 2.6km로 성인이 걷는 속도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꼬리 지느러미가 헤엄칠 때 좌우로 움직이는 데만 해도 무려 7초의 시간이 걸린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런 느린 속도에 비해서 그린란드 상어는 사냥의 고수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느린 속도로 사냥을 잘 해내는 것일까요? 이 그린란드 상어는 수면 중인 먹잇감에게 천천히 다가가 순식간에 먹잇감을 삼켜버린다고 합니다. 자신의 단점을 최적화할 수 있는 사냥 방법을 강구한 것이죠. 과학자들이 몇몇 그린란드 상어를 해부해 보았을 때 뱃속에서 작은 해양생물 외에도 물개, 바다표범, 순록, 돌고래 등이 발견되었으며 심지어 북극곰까지 뱃속에서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과학자들은 이 그린란드 상어가 바다의 청소부가 아니라 포식자 역할을 담당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죠. 그리고 이 그린란드 상어의 가장 놀라운 점은 긴 수명과 시력에 있습니다. 그린란드 상어는 유영 속도가 느릴 뿐만 아니라 신진대사 활동까지 느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그린란드 상어는 1년에 약 1cm만 자랄 정도로 신진대사 속도가 매우 느린데요. 약 7m까지 자라는 걸 생각해보면 이 그린란드 상어는 수명이 굉장히 긴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죠. 따라서 과학자들은 그린란드 상어의 최대 수명을 약 200년 정도로 추정하고 있었지만 2016년 포획된 개체의 수명을 측정한 결과 나이가 약 512살로 확인되어 수명이 몇 살까지인지 아직도 정확히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이는 극지방의 낮은 수온이 수명 연장의 핵심이라고 하는데 수온이 낮으면 신체 대사도 느리게 진행되고 노화도 억제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그린란드 상어는 시력이 없습니다. 상어 눈에 기생하는 기생충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이 기생충은 상어의 시력이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안구 표면을 갉아먹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상어 입장에서 해롭기만 할 것 같은 이 기생충은 사실 놀랍게도 공생관계에 있다고 하는데요. 이 기생충은 몸에서 빛을 발산하는데 이 빛에 모여든 먹잇감을 그린란드 상어가 잡아먹는다고 합니다. 그린란드 상어가 사는 심해는 굉장히 어두워서 일반적인 시력이 무의미한 수준이라 상어 입장에는 서로 좋은 것이죠. 많은 연구에 따르면 차가운 수온은 심해 생물들의 신진대사뿐만 아니라 세포 그 자체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단세포 생물들은 어디에나 존재하지만 그걸 현미경이 아닌 육안으로 관찰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심해에서 발견된 단세포 원생동물은 육안으로 보일 만큼 거대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대표적인 예가 제노피오포어라고 명칭된 단세포 원생동물이죠. 2011년 캘리포니아 샌디에고에 있는 스크립스 해양연구소가 수심 7,600m 지점의 마리아나 해구에서 큰 단세포로 이루어진 원생생물을 발견했는데요. 제노피오포어라는 단세포 원생생물은 길이가 약 10cm로 일반적인 원생생물 크기의 3만 배나 더 큰 것으로 밝혀졌죠. 이건 비교하자면 최대 크기 6.5m인 백상아리가 단세포가 이렇게 커질 경우 약 200km까지 커진다는 말입니다. 제노피오포어 원생생물처럼 수심의 깊이로 인해서 세포의 크기가 커진 대표적인 해양생물 두 가지를 꼽자면 단강목으로 불리는 갑각류의 일종인 기간테우스와 바다거미를 들 수가 있습니다. 기간테우스라고 불리는 이 생물은 보통 해수면과 가까운 깊이에서 자라는 개체의 경우 몸 길이가 2cm에서 3cm 정도로 그 크기가 작지만 뉴질랜드 북부 인근 최대 수심 1047m에 이르는 깊은 해구에서 새롭게 발견된 종의 경우 몸 길이가 무려 34cm까지 발견되며 새로운 종이 아닌 세포 크기 변화로 인한 차이로 확인되었죠. 이런 거대한 청소부들이 해수면으로 올라온다면 아마도 사람들을 순식간에 먹어치울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외에도 대부분의 바다거미류는 얕은 바다에서 서식하고 있고 몸 길이가 1에서 10mm 크기를 가지고 있지만
한편 심해에 서식하는 바다거미는 다리 길이만 해도 무려 40cm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같은 모습의 바다거미임에도 불구하고 수심에 따라서 그 크기가 많은 차이를 나타내고 있죠. 마그나피나라고 불리는 이 오징어는 몸집에 비해 유달리 긴 다리를 가지고 있으며 오징어과 중 유일하게 팔에 꺾인 관절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약 7m까지 자란다고 알려진 이 공포 분위기를 자아내는 마그나피나는 수심 2000m에서 4000m 사이에서 서식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습성이나 생태에 대해서 거의 알려진 바가 없으며 과학자들이 추측한 바에 따르면 긴 촉수를 해저에 넓게 널어뜨린 채 걸리는 먹이를 포획하는 방법으로 사냥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죠. 심해에서 서식하는 생물체들은 단순히 그 크기뿐만 아니라 구조에서도 차이가 있는데요. 심해 어류들은 다른 어류들과 달리 공기주머니의 역할을 하는 불에에 공기 대신 불포화 지방산 같은 액체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 높은 수압에도 찌그러지지 않고 그 모습을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다양한 심해에 서식하는 심해 생물과 심해 생물들에 대한 궁금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에도 더 유익하고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